결제를 하고 싶다에 김상중합니다. 요즘 현금 대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하죠. 왜일까요? 바로 편리성과 혜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로페이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결제도 간편하고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있다는 사실에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최대 0%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제로페이 서울,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제 공동육아를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만든 사람들은 교사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위치가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까 9월 초에 공동육아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내부 심포지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과정, 그러니까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은 이런 걸 표현태 또는 이런 메타포가 거의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 앞서서 풍선이 항상 수강생 기본 정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딴 때보다 선생님도 수가 조금 작고, 그래서 테이블 형태도 이렇게 좀 원형 비슷하게 많으면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이 되면 좀 일찍 왔으면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개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라고 당장 꿈을 꿨는데 그거 불가능하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강의만 듣는 선생님이 16분인데 이 중에 9에서 10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공동육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오셨고요. 그 외에 이제 6, 7분이 다른 경험을 하던가 다른 꿈을 꾸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험치에서 차이가 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나머지 6분을 보거나 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일반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경험과 학력이 대단히 균질적인 집단이라면 공동육아 오신 분들 대단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외국 회사에서 경험하신 분, 뭐 다른 공부를 하신 분,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동육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양성이 오히려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 되기까지는 만일 제도교육 속에서 그대로 유아교육을 배워온 선생님들로만 이 운동이 시작됐더라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출발할 때는 선생님들의 경험치의 차이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컸었어요. 지금은 공동육아가 상당히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그 자격으로 인한 전문성 요구가 사회적으로 제가 평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류에 따라서 저희 공동육아 선생님들도 한편으로 말하면 제도적 전문화가 됐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균일화
또는 뭐 통일화 이런 것들이 되어 오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도권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보다 어쩌면 더 새롭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쭉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에 이것이 교육과정이야 라고 실천해온 내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는 그걸 다 비워내도록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경험이 오시는 분들을 공동육아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데 환영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철학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각 구성원들의 경험의 다양성이 이런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에 해가 되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이득을 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목을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이 어쨌든 현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분은 이렇게 약간 발을 반만 담그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아마 그래서 1년에서 어떤 분은 조금 더 길게 경험하신 분들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육아 교육과정 내가 확실하게 이걸 개념 규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제목하고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면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게 있죠. 만들어진 게 있는데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아직 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래서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왜 교육과정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 뭘 가르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뭘 가르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오늘 뭐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가르칠까가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공동육아 전체를 대변하는 데는 이 교육과정이 왜 이런 교육과정, 이런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이런 교육 방법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떤 어린이를 길러내고 싶어 하는가, 어떤 어린이 상을 길러내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반드시 있어요. 하다못해 누리과정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국가수준 교육과정 앞에 하다못해라고 하는 부사를 붙이는 것 적절치 않지만 누리과정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육의 목적. 그래서 누리과정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누리과정을 무시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적을 알아야, 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누리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그러면 공동육아가 꿈꾸는 어린이 상하고 기본적으로 배치됩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그런 민주시민인데 이제 아이로 보면 국가에서는 어떤 아이냐면 건강한 어린이, 교육 목표가 쭉 있죠, 그렇죠? 건강한 어린이,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어린이, 또 뭐 언어 발달,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어린이, 또 예술 표현력을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 인지적으로 탐색력이 있는 어린이, 이런 5개 영역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동육아가 그런 어린이를 우리도 꿈꿔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꿈꿔요? 우리도 그런 어린이를 꿈꿔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뭐가 또 하나 있냐면
타인과 관계 맺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자연과 관계 맺는 걸 좀 더 강조해요. 그런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이런 사람과 자연과 관계 맺는 능력을 어디서 강조하냐면 이 교육과정의 방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육과정하고 기본 교육의 가치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워낙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기 때문에 이 범주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교육과정은 목표 수준에서 다 포용이 되고 서로 일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목표가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 방법, 상호작용, 평가기준 이렇게 내려가면 그 민주시민 또 타인과 관계 맺고 자연과 관계 맺고 탐색력 있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하루하루 그게 생활이었던 교육이었던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왜곡이 되는 그런 교실의 장면을 연출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삶과 교육이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공동육아는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을 해서 공동육아 교육은 우리의 그 지향하는 가치가 매일매일의 삶의 구조와 형태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형태인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육아는 굉장히 관계적인 문화, 협력적인 문화, 그쵸? 자연 친화적인 문화, 소통하는 문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삶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소통이 되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소통 구조가 아니에요. 또 참여적인 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관계를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삶의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육아는 어쩌면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와 크게 다리가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교육과 삶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육아 오면 낯선 거래요. 반말하고 굉장히 평등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문화가 일반 유치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유치원은 문화가 없냐? 아니에요. 거기도 삶을 살기 때문에 문화가 있어요.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통보다는 이렇게 지시를 하면 따르는 문화랄지 교육과정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걸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한다라든지 공동육아가 조금 더 아동중심적인 문화를 만든다면 일반 유치원도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아동중심이지만 실제 교실의 수업 장면을 들어가 보면 거의 교사중심으로 간다랄지.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쪽에 문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동육아는 그거를 가치로서 문화를 살려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교육과정으로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오셔서 오래 있다 오면 여기가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고 한 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오던 문화는 물과 같은 거거든요. 그 물이 달라서 내가 기존에 헤엄치던 방식으로는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교육에서는 문화를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아요. 문화가 이렇게 물이라 그러면 물에 담긴 배를 중요하게 봐요. 일반 교육에서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화가 어쩌면 이 배를 결정한다라고 봐요. 이 두 개 굉장히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공동육아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리과정을 읽어보면 누리과정 안에 문화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즘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리과정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나 그러면은 굉장히 교사 중심적인, 성인 중심적인, 전문가 교육과정 중심적인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공동육아의 이런 언표를 쭉 찾아보면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치로서의 문화, 아까 이제 지향하는 사회상, 어린이상인데 조금 더 중요하게 그 아이상,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 유치원 또는 일반 수준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아이의 주도성, 그 다음에 아동 중심 철학이 강조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강조돼요. 유아교육은 역사적으로 아동 중심 철학을 기반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을 누구로부터 보냐면 유아교육 철학자는 우리가 프레멜부터 보잖아요. 그 프레멜이 루소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 아동 중심 사상가로부터 유아교육의 줄기가 나왔고 이것이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근대 교육이 서구 중심 교육이에요? 동양 중심 교육이에요? 완벽히 서구 중심 교육이다 보니까 서구의 아동 중심 사상이 우리나라한테도 일제 말기서부터 선교사, 그쵸? 또 일본으로부터 유아교육이 들어왔죠? 그 교육에서 면면이 우리나라 교육 철학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교육과를 가면 그 철학자들의 그 아동중심 철학을 아주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아동중심 사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것이 실천에서 왜곡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철학적인 이념적인 수준에서는 아동중심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육아는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아동중심 사상? 강조하죠. 더할 나위 없이 강조하죠. 근데 이제 강조에 있어서 약간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아동중심 사상에서의 아동중심성은 아동이 한 존재로서의 온전한 개체로서의 그 존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인적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공동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하나의 생명 존재로서 개체로서의 그 주체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공동육아는 거기에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 맺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능동성을 관계적인 맥락에서 좀 더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동의 주체성을 개인의 수준과 집단의 수준, 그 사회, 집단의 수준 두 차원에서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유아교육과 서구 철학은 개인의 수준에서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심리학적으로 비고츠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이 아이의 사회적 구성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은 아니에요. 이미 1930년대인데 그 이론을 서구가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80년부터이기 때문에 최근인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공동육아는 비고츠키를 몰랐지만 우리끼리 시작을 할 때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주체성, 역사적 주체성을 선언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크는 우리 아이라고 하는 파란 책 있죠. 그 책에 조용 선생님이 쓰신 파트를 보시면 이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는 아이상이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그래서 공동육아의 교육적 뭐라 그러죠? 이상이 뭐냐면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인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인 어린이라는 게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근대 철학
과학과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느냐, 조금 수동적으로 보느냐, 또 그러니까 이제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 특히 심리학과 교육 과정에서 뭐 삐아제 이론 엄청 많이 배우고 시험도 엄청 많이 배우고 또 그거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육아에 오면 그런 말을 한두 번쯤 들어본지 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 행동주의 심리학 해가지고 뭐 누구죠? 스키너니 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뭔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그 환경주의론의 심리학에 굉장히 인벌브된, 굉장히 거기에 경도된 방법론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데 애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 행동요법들을 막 쓰면 울 때 어떡하라고 그래, 무시하라고 막 가서 걔한테 막 오히려 반응을 더 보이면 그 행동이 더 강화되니까 소과학에서는 일정 정도 무시해라. 걔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엄청난 언어적, 비물질적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 학과 아이들도 이제 저희는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한 면접까지 저희 그 입학 프로세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학과를 선택했느냐 그러면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19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대한 그 만족감, 성취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던 정말 거기에 나왔던 심리 아동 치료사가 한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 이론의 효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카메라가 보고 있잖아요. 감시, 관찰, 카메라의 효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거두는 순간 굉장히 빨리 리턴하게 돼. 그 행동이 다시.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때 6개월 뒤에 어떻게 된다? 팔로우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를 백지 상태로 보고 이 아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풋을 넣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근데 공동은 거꾸로 봐요. 세계가 백지 상태다. 우리 아이가 세계를 물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굉장히 높은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아까도 말했지만 삶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총체성으로서 일상생활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공동육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공동육아는 교육하고 생활하고 구분이 유치원하고 명확해요? 덜 명확해요? 와서 보시면 덜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인지 생활인지 굉장히 이 모호성, 불분명성. 근데 유치원은 딱 들어가면 선생님 목소리가 일단 얘들아 하고 엄청 하이톤으로 달라지는 순간 아이들은 이것은 수업이야. 선생님이 수업 시작했어 하면서 자기의 몸이 약간 긴장되면서 집중해야지 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집중하다 보니 지겨워요. 그럼 흔들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이제 또 올라가는 머리, 내려가는 손 하고 이제 손 유의하면 이거 집중하라는 거구나. 이 사인이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수업이다. 너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지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공동육아가 볼까? 굉장히 늘어지고 흩어지고 산만해요.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와서 보면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이제 이런 평가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명확하게 제도 교육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제도 교육에 놀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선택 놀이도 있고 바깥 놀이도 있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자유선택 놀이도 놀고 바깥 놀이 노는데 그 아이들 막 항상 제도교육 아이들의 모든 오늘 다 못 놀았어요. 그 말이 입에 뱉는데 그러면 공부는 뭐니? 그러면은 놀아도 자유선택을 해도 선생님이 와서 계시면 그거는 공부. 우리끼리 놀면 노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무리 놀이하는 교사로 해도 일반 유치원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공동육아는 굉장히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경계가 명확한 게 선생님 입장에서 쉽겠어요? 이게 불분명하게 한 게 선생님 입장에서 쉽겠어요? 명확한 거. 근데 언제나 명확한 건 나쁘고 언제나 불분명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삶과 교육의 이렇게 자유스러움이 주어지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아이가 경험한 정도, 또 발달의 정도, 환경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불분명한 것도 하지만 분명한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맥락이 없이 분명한 걸 했을 때는 공동육아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맥락이 있어서 분명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공동육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공동육아적인 이데올로기의 함몰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육아 교육에서 모든 게 선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육아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이데올로기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공동육아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치로서의 문화를 왜 이렇게 공동육아는 강조하냐? 힘들다. 이거 빼고 교육만 했으면 좋겠죠. 딱. 그러면 공동육아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빼고 교육만 하는 게 현대 제도교육의 특성이자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식은 많이 배우지만 삶의 방식은 배우지를 못해요. 자기 가치 판단의 능력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 없는 지식만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인데, 그건 결국은 그 학교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현대교육은 가치가 상당히 배제된, 그래서 가치 배제적 지식, 중립적 지식, 절대적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절대적 지식을 써야 만점이지 자기 주관적 지식을 쓰면 틀리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대교육의 맹점이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아교육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또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하는 어프로치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는 그 프로젝트 접근법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레지오 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교육비를 받아요. 근데 레지오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립 시스템이어서 교육비가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화나 조직 면에서는 공동육아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한국으로 올 때는 맥락이 빠지고 내용만 쭉 빼갖고 와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화된 비싼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레지오 유치원은 모든 엄마들의 걱정이 초등학교 가서 부적응될까봐. 그래서 만 5세 때 어디로 뺄까가 고민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한테는 왜곡돼서 들어왔지만 그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굉장히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가치와 지식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 사회나 문화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외연화하고 가시화하고 공유하는, 아주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장소가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한테 의미 있는 가치 이렇게 5가지로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이 가치가 공동육아하고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는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내지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삶과 육아의 가치와 의미가 교류되는 문화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공동체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기범 선생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 따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공동육아 연구원이었어요, 여기가.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좀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할 때는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교육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교육하는 거 공동체 교육인데, 이제 우리 집단의 특성은 문화 공동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처음의 마음, 첫 걸음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지금 20년 되면서 이게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일정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만든 초기에 그 사람들은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이걸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은 들어와 보면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그냥 교육과정으로 또 여러분한테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치는 상당히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공동유가 역사책의 첫 페이지처럼 늘 새겨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육 과정에서 이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형성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최초의 기억, 내가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쓴 최초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언제 이 기억에 이 말을 처음으로 쓴 기억이 있으세요? 여기 와서? 이 수업을 들으려고? 아니죠.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처음 썼을까? 그게 나의 인지구조에 들어왔을까를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몇 분 말씀해 주세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교육과정 말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언제 최초로 내 인지구조에 또는 내 기억에 이렇게 갖고 있는지. 중학교 때. 네. 그때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였어요, 본인한테? 수업. 대입을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이 바뀌었대. 그럴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입을 위해서 큰 틀이 하나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제도교육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모든 문화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비교 문화적으로 보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진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철저하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진 나라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국가가 교육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 과정을 국가가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국가가 교육 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가져가는 그런 선진국을 보면 그 개입의 정도는 우리랑 엄청나게 다르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자율성이 훨씬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가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경험했고 또 네. 학생 때는 교육과정인지 모르고 부실을 생각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졸업한 상태에서 이걸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 교육과정이구나 내가 이거를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만이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모르면 내가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면 선생님한테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공동육아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교육과정 말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란 책을 처음 출발할 때 책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뒤져보면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한마디도. 그래서 그 비슷한 걸 찾아본 게 문화적 틀이에요. 공동육아 대단히 문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과정하고 문화적 틀 중에 여러분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어느 게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문화적 틀.
어느 게 좀 더 생활과 교육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 틀. 어느 게 더 덜 구조화된 것 같아요? 문화적 틀. 공동육아는 구조화된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화적인 틀이라는 언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틀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신설하다가 10년쯤 왔을 때부터는 우리도 교육과정을 정리해야 되지 않아? 공동육아 교육과정이 뭔지 설명해야 되지 않아? 이런 내부적인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면서,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하고는 다른 거고 내용도 다른 거니까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여러분 아까 제대로 말씀드렸던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이게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칙성과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지 교육의 내용과 지식을 익히는 과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틀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지향을 가질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것인가를 정병호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자발성과 창의적인 능력이 있게끔 키우는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 목표와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기 섞여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데 굉장히 익숙한 어린이, 능력 있는 어린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생태 지향적인 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 이슈,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만 똑똑한 경쟁적인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구도를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거부해요. 국가 수준의 획일적이고 표준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선언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굉장히 다양하고 어린이와 교사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표준 보육과정을 절대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 공동육아가 출발할 1994년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역사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유치원으로는 제4차나 5차 교육과정이 발현됐던 94년이면 김대중 정부인가요? 김대중 정부지. 시작할 때이죠. 김영삼 정부면 한 4차나 5차 정도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는 국가가 제시하는 지금의 표준 보육과정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교육과정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관장했지만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삼성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복지부가 연구팀에 의뢰를 해서 보육과정이 있었어요. 그 보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걸 만들었을까요? 유사한 걸 만들었을까요? 유사한 걸. 왜냐하면 연구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육아는 우리는 국가가 만드는 거 거부한다.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런 개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건 아무도 상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놔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적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의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도 지역을 만들어라 라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하지만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모양은 냈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을 가면 강원도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떠요. 경기도로 가면 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그 도 이름만 틀리고 다 똑같은데 어디 가서 틀리냐면 우리나라
파트에 가면 이제 뭐 축제 가고 뭐 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지역 특산물. 그때 이제 강원도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못해요. 왜냐면 재정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 그래서 국가 수준을 그냥 가져다가 약간의 모자이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에서도 여전히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수준에서는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공동회의 이제 이걸 이미 실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됐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공동육아는 생태교육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적이 없어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규정한 다음에 시작한 게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실천을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실천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 누리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이미 국가가 던져준 걸 해야 돼요. 지금 10월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전 국민의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제를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늘 아침에 모든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 깃발을 만들고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창의적인 교육인지. 그리고 이거 시트 다 나오잖아요. 클릭하면. 그 워크시트를 갖고 똑같이 그려대는 거 모든 아이들이 오늘 지금 10시에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획일의 교육이지 절대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교사의 자율성, 아이의 중심성은 아이의 흥미 위주의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갖고도 굉장히 유능한 교사가 아이로부터 흥미를 끌어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건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굉장히 능력에 흥미를 끌어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육아는 활동을 하고 싶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맨 처음부터 한 게 나들이에요. 처음부터 나들이는 나가자고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생각에 나들이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거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이미 해놓은 거. 자, 20년 전에 나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바깥교육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위험한 교육이 아니라 위험한 짓이다라고 대단히 폄하적인 평가를 받을 때예요. 그거를 닦아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의 나들이가 그 나들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주 총체적인 지구 위기 환경도 왔고 또 그 20년 동안 교육과정도 국가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의 어떤 그 발자취를 겪었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지금 오늘날의 교육에 옥죄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주고 너무 많이 지식하다 보니까 놀이도 해라. 누리과정이 뭐예요? 바깥놀이 반드시 해라. 그거를 명령해 주잖아. 명령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리고 자유선택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라. 누리과정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꼭 해라. 하도 딴짓을 하고 하도 사교육을 많이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일반 유치원에 숲유치원도 많고 생태 유치원도 많고 그런 걸 꼭 하지 않아도 또 가까이 산이 있으면 꼭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공동육아의 집단적 사회적 영향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들이를 했고 우리는 처음부터 먹을거리도 유기농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생태 유아교육 같은 데서는 먹을거리 유기농으로 먹고요. 굉장히 부자 유치원 또 엄마들의 그 욕구가 있으니까 유기농으로 먹고요. 그럼 이제 공동육아도 굉장히 부자라서 먹느냐? 여기 조금 철학이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먹을거리는 아이들의 이제 아토피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먹을거리, 그러니까 생태적인 연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먹어주면 이 생태 농업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많이 산업화가 돼서 좀 웬만큼 사는 사람은 이런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논문 썼던 어린이집에서의 논쟁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휘청했지만 공동육아도 휘청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 부모가 한두만 나가면 재정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한두 명 나가니까 재정에 굉장히 흔들리니까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교사의 월급이에요. 아이들의 먹을거리예요. 아이들의 먹을거리죠. 교사의 월급은 생존이 달려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거리를 유기농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토의를 하는데 그 토의에서 저가 논문 쓰는 사람 그리고 생태적인 그런 민감함이 그 당시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럴 때 당연히 이거를 그냥 일반 먹을거리로 바꾸는 거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런 한 번의 위기에 그걸 걷어들이면 이 생태 농업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존하냐. 그걸 생각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스탑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는 제적으로 위기니까 반만 줄이자.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반만 줄이고 반은 일반 먹을거리와 텃밭을 가꾸자. 자족. 그래서 텃밭이 온 거예요. 이게 생태교육이어서 해야 되는 아이템으로 텃밭이 온 거 아니에요. 일반 유치원 이게 아이템으로 오니까 고구마 캐로 버스 타고 가서 한 번 신고 갈 때 캐서 사진 찍고 올리는 게 다예요. 그 과정을 몰라요. 유치원에 텃밭이 있어도 아이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원장님이나 버스 기사님이 관리를 해주세요. 이게 교육의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텃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쌀의 중요성을 알아서 벼농사까지 하다못해 바구니에 이렇게 이런 거에 키우더라도 이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생태교육의 그 영역으로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놀이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특히 아이들한테 자유놀이를 풍부하게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래놀이, 그 다음에 세시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걸 하다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서구적인 방식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해서 재구성,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시절기 교육들을 하게 되고 동화책 읽어주면 돼요. 우리도 동화책 읽어주고 제가 일반 유치원도 가고 이제 논문 쓸 당시에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가보면 그 동화책의 수준이 굉장히 공동육아가 높았어요. 일반 유치원은 원장님이 사시기 때문에 전집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교사실에 있는 걸 이제 교사들이 빼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동육아는 좋은 걸 낮관식으로 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요즘은 일반 유치원도 많이 좋아져서 그 동화책의 그 카테고리는 일반 유치원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동화책은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을 돌아보면 말로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말로 들려주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 매체가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을 청각으로 해주는 거고 하나는 완벽히 청각 대 청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이 연구에 의하면 청각 대 청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있고 아이가 들으면서 독자로서의 상상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승되는, 그래서 신화가 전승되고 문화가 전승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화책은 우리 기억에서 그 레퍼토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는 다 이야기 몇 가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다 쇠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선생님들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쪽으로, 그리고 동화책도 웬만하면 외워서 들려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감수성 또는 어떤 생활문화 의식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 문화가 아니라 재구성하기 때문에 저는 생활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 우리는 선생님들이 사물놀이와 전통놀이와 이거를 지금 이렇게 꾹 눌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묘 선생님은. 신입선생님 빼고는 다 해요. 그래서 이 흥 놀 줄 아는 가락을 익혔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하고 우리가 그 세시절기에 늘 수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문화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유치원은 전통문화를 살려야 되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여러 나라 가면 세계 여러 나라 문화도 알지만 전통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데 누리과정 강론에 가면 거기 판소리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춘향전의 한 대목이. 이거 아이들한테 쉽지 않아요. 10월 세계 여러 나라 한다고 우리나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판소리가 뚝 들어온다. 맥락도 없이. 이거는 전통문화예요. 박제된. 근데 우리처럼 일상화된 건 생활문화적인 거예요. 전통문화라도 그 맥락과 정신이 살아서 우리의 흥과 결로 재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생활문화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교육해서 이제 우리 뭐 평등하자고 그래서 별명을 부르고, 또 우리가 뭐 매달 부모들도 회의를 엄청나게 하고 아이들도 모두 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랄지, 또 이 관계 때문에 아이의 민감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와 이렇게 날저기를 쓴다라고 할지, 또 우린 지역사회 관계도 강조하잖아요. 오늘날 유아교육에서 지역사회 굉장히 강조해서 평가 인증에 지역사회 항목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평가 잘 받으려면 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때 잠깐 좀 어떻게 해도 패스할 수 있어요. 그때 잠깐 어떻게 해도 패스할 수 있어요. 네. 잘만 하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국가가 그걸 강조할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